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기후변화, 애도, 육아법, 극과 극인데요. 먼저 애도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31일 방송된 생방송 오늘 아침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첫 코너에서는 10월 29일 벌어진 이태원 참사를 다뤘습니다. 당일의 현장 상황을 세세히 짚어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애도의 물결을 전했습니다. 길이 40m, 밀폐되지도 않은 이 짧은 길에서 어떻게 그런 대형 참사가 벌어지게 된 건지 현장을 확인해봤는데요. 골목을 그대로 나오면 이렇게 바로 앞에 지하철역 출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하철역 출구에서부터 이 골목까지 사람들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 지리적 특성상 올라가는 골목마다 다 오르막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 중심 잃으면은 그냥 다 뒤에서 중심 잃고 그러면 그냥 다. 당시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상인들에게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저희도 업장 앞에서 계속 응급 상황이니까 길 좀 열어주세요 하고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인파가 원체 많으니까 딱 이쪽에서 정체가 심했죠. 저기서 어떻게 끄집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또 몰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축제로 들떴던 도로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린 믿을 수 없는 사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실종자 신고 접수를 받았고요. 실종자의 키와 체형 등을 취합한 후에 서울시에 보내서 신원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대 일산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없다고 해.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다 들어왔지.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은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방문 접수는 물론 전화를 통한 실종자 신고 접수도 받고 있는 상황. 현재 접수된 실종자 신고 건수만 해도 4천여 건이 넘습니다. 슬픔으로 채워진 참사 현장 인근의 지하철역. 많은 이들이 두고 간 꽃다발이 가득합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SNS에서는 이태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추모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상들과 해외 유명 인사들이 이번 참사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젊은이들과 슬픔 속에 잠겨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기존의 코너들을 대폭 축소하고 이번 참사 내용을 전하는데 무게를 실었었죠. 사회적 성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보다 세심한 구성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참사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방법을 살펴본다라는 그런 기획에 따라서 진행된 만큼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었어요. 가령 이제 흉부외과 전문의가 나와서 압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고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에 대한 조언도 해주었고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님이 나오셔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준 것도 도움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가 실려가는 장면이 모자이크는 했지만 식별 가능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목격 증언에서도 사실 묘사가 너무 많았어요. 희생자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묘사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전달받는 사람이 그 광경을 그려보고 약간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배려가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을 경우에는 그 보도만으로도 다시 한번 그 트라우마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은 어떻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안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게 좀 아쉽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의학적이고 사회적인 이 의미에 대해서 전부 조명을 했는데요. 그만큼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외국의 압사 사고를 조명하면서 군중들이 많이 모이고 이것이 치안이 잘 유지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도 꼽아주었고 전 세계의 애도의 물결을 전하면서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는 점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영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세심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참사 현장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미 시청자들은 뉴스를 통해서 그 영상들을 많이 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원인이나 안전대책 유무에 더 집중했더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인 것은 MBC가 10월 31일에 뉴스데스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 방침을 발표를 했어요. 저희 MBC는 이번 이태원 참사 보도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등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사 순간의 동영상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좀 더 빨리 전사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방송이었습니다. 보도 방침이 발표된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인 후속 취재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기후변화입니다. 한국연이 준비하셨죠? 네, 10월 24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집중 취재 M 코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술계를 조명했는데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작가, 또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미술관 등 행동으로 변화를 만드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호주를 덮친 사상 최악의 산불이 코알라의 서식지를 덮쳤습니다. 사방이 불길에 휩싸인 숲에서 코알라가 주저앉았습니다. 작가의 눈에 비친 코알라가 관객을 빤히 응시합니다. 푸른빛은 슬프지만 아름답고 눈에 그려진 하트는 동물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걸 의미합니다. 호주 산불 뉴스가 저에게 조금 더 자극을 주었죠. 그리고 그 많은 종들이 불에 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불꽃이라는 타이틀로 매년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온실가스, 강과 바다를 뒤덮는 플라스틱과 기상이변의 거대한 충격. 누구보다 예민한 눈으로 세상을 응시하는 작가들은 지금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대양에서 표류하는 인간.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고 욕망을 쫓아 지구를 파괴하는 인간의 은유지만 지금처럼 해수면 상승이 계속되면 현실이 될 수 있는 은유입니다. 지구라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훨씬 더 겸허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별의 정복자가 아니다. 이들의 고민은 작품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토대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미술관에서는 예술인과 일반 시민이 화석 연료가 아닌 친환경 소재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등 일부 미술관들은 전시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측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 70에서 100톤 CO2 정도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술이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rtists cannot stay behind. That's very important because also very often artists are already on the forefront. 이 보도를 본 시청자들 반응도 궁금해요. 예, 댓글 준비했는데요. 대중들에겐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예술로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겠군요. 올바른 방법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실천하는 모습 멋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공감이 되는 거죠.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보도였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시청하신 분들도 다양한 감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에 사실은 심각성을 깨닫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날 보도에서는 예술을 통해서 사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예술가들의 태도를 굉장히 진지하게 조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환경 문제를 작품의 주제로 다루는 어떤 작품 내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후반부는 작품의 전시나 작품의 제작, 작품의 외적인 상황까지도 포함한 그런 구성이었어요. 이렇게 작품의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을 일치시킨다는 것이 진정한 예술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의무를 촉구하고 그런 행동할 만한 방향을 약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었던 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명화 테러 하는 동영상이 굉장히 회자되면서 충격을 줬었는데,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가 토마토 수프를 뒤집어 썼습니다. What is worth more? Art or life? Is it worth more than food? 그림들은 유리 액자 덕에 멀쩡했지만 환경단체들은 명화에 관심을 집중시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기후위기를 조명을 하고 또 이를 위한 예술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 흐름이 좋더라고요. 예술과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가 결코 동떨어져 있거나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해줘서 좋았어요. 특히 외적인 방법에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는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재료를 쓰지 않고 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할 때 탄소를 측정해 본다는 거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예술가는 예술가의 위치에서 기후위기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인터뷰가 기억에 남아요. 그림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의 인식과 이런 행동을 좀 변화시키려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게 돼서 기뻤고요. 예술 작품 같은 경우는 말로 듣거나
글씨로 읽는 것보다 훨씬 각인되는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좀 계속해서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봅니다. 육아법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29일 방송된 통일정만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북한이 궁금해 코너에서는 북한의 육아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해 새롭게 제정된 육아 정책을 살펴보고 실효성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반응까지 담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저는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지난 3월 북한 노동신문은 일면에서 육아법을 해설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가는 어린이 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 체계를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또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계실 때도 이 육아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육아란 말은 별로 못 들어봤고요. 그냥 보육, 교양 뭐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린이 보육교양법이 있었는데 지금 육아법이 나왔다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그렇죠. 문제잖아요. 네. 근데 북한이 육아법에서 강조한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북한도 이제 아이를 적게 낳는단 말이죠. 비록 집이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아이를 적게 낳아서 잘 키워보자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 육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얼마나 이 아이들을 잘 보듬어주고 이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가 그 민심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육아법이 이제 공포가 된 이후에 어떻게 북한의 각 지역의 시도별로 이런 유제품 생산 공장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 또 이걸 위해서 목장들을 대대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보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전 국가적인 노력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기준들을 마련함으로써 법이 잘 지켜지게끔 하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법 제정,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반가워죠, 대단히. 근데 좀 반신반의할 것 같습니다. 수도 같은 경우, 수도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 내려오고 뭐 위에서 이제 방침 같은 게 내려오면 제대로 빨리빨리 집행되는데 대한민국도 그렇긴 하겠지만 평양이랑 수도랑 지방의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신반의할 것 같아요. 북한 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아동의 기본권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보도였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 궁금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저출생이 전 세계 문제라더니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점이 안타깝네요. 무상 분유는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듯 육아라는 말을 새롭게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 의미 있는 듯 북한의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인상적이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북한도 저출생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방송이었어요. 남한에서 육아법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요즘에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도 많이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이 북한도 다르지 않구나라는 점에서 북한과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방송이기도 했고요. 남한에서는 주로 육아법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낼 것이냐라고 하는 가정 내의 사안으로 다루어진다면 북한에서는 이게 국가적인 의무로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 회차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도 저출생으로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출생과 육아라는 이 비슷한 동질감을 다룬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회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육아법 하면은 우리는 이제 보육 전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아이들의 건강 또 먹을거리에 관련한 법이라는 점이 다르구나, 차이가 좀 있구나라는 그런 차이점도 알게 됐고요. 통일 전망대를 통해서 그들의 현실을 좀 그대로 보여주고 변화하는 흐름도 뭐 영상과 자료 또 패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준다라는 점은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텐데요. 이런 시대에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꼽히는 것이 육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코너에서는 북한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북한은 이전에는 보육교양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최근에서야 육아라는 용어를 쓴다는 점이 남한과 비교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여겨졌어요. 보육교양에서 강조되어 있는 인민으로서 길러내는 것에 초점을
초점이 있었다면 육아라는 점에서 조금 더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사회의 변화가 이런 용어의 변화에 반영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관련한 어떤 대책이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와 지방 간의 격차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남한에서 겪는 유사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남북한의 보편적인 문제와 노력을 비교해보고 대조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면에서도 역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전망대에서 주목할 만한 북한의 인식 변화와 의미를 짚어주길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는 극과 극입니다. 박현주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10월 27일 방송된 심야 괴담의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희극인 엄지윤 씨와 배우 연우 씨가 게스트로 출연했는데요. 두 사람은 스토리텔링부터 리액션까지 괴담을 대하는 자세에서 극과 극 성향을 보여주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섭외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분이 섭외할 때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다 반대로 대답을 하셨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섭외한 건 너무 좋았는데 사실 이런 귀신 얘기 무서워요. 저는 진짜 올 게 왔구나. 무서운 얘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 20여 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희 네 식구는 처음으로 단독주택에서 살게 됐어요. 작은 마당과 다락이 있는 집이었는데요. 아빠, 나도 여기 내 방으로 쓰고 싶어. 8살이었던 제 동생은 다락방을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동생은 해가 질 때까지 다락에서 놀았었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다영아, 언니 왔어. 또 다락에서 노는 듯 했죠. 이건 우리 아빠가 사준 인형. 이거 우리 언니가 접어준 비행기. 부럽지? 다영아, 누구랑 놀고 있었어? 할머니. 할머니랑 놀았어. 저희 집엔 엄마, 아빠, 저, 동생 네 식구뿐이었거든요. 다락엔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귀여운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요 며칠 동생은 동네 동물이란 동물은 모조리 다락에 데려오고 있었대요. 여보, 얘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대로 내보내면 위험하지 않을까? 엄마 제발 나 키우게 해줘. 아빠는 밥, 목욕, 청소 몽땅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선 힘들게 엄마의 허락을 받아내셨어요. 아빠 최고. 얘 이름은 또리라고 할 거야.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또리가 자꾸 우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다락을 올라갔는데 까만 한복을 입은 여자가 등을 진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순간 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다락방 할머니? 그게 누구야? 까만 한복 입은 할머니. 할머니가 다락방에 고양이 데려오랬어. 새빨갛게 충혈된 눈 그리고 입가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밖에서 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또리 어디 갔어? 내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지난 밤사이 또리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지난밤에 본 할머니 귀신이 떠올랐습니다. 또리가 죽은 건 다락방 할머니의 저주가 분명했어요. 아빠는 작은 상자에 또리를 넣어 마당 나무 아래 또리를 묻어줬습니다. 동생은 태어나 처음 겪는 이별에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집 밖에서 또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커튼을 걷어 창밖을 내다보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빠였어요. 아빠가? 저거 뭐해? 아빠. 창문을 열어 아빠를 부르려는 순간 찢어질 듯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다락에 죽어 있었던 또리도 모두 할머니 귀신의 저주가 아니었던 거죠. 모두 아빠였던 거예요. 어머님은 바로 딸들 데리고 다락 집에서 나오셨대요.
그리고 어머니랑 아버님은 결국에 이혼하셨고 쭉 따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또 본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버려졌거나 학대를 당했던 기억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처음에 딱 전달을 받고 더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대 당하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훨훨 날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두 게스트들의 활약을 본 시청자들 반응 알아볼까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연우 씨 고양이 상인데 고양이 괴담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숙누나에 이은 흰자 부자. 맨날 베개 안고 보는데 엄지은 씨 반응 진짜 공감. 두 분의 공포 성향이 정반대라서 비교하며 보는 재미가 있었던 회였습니다. 게스트들의 극과 극 반응이 재밌었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두 게스트가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전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소개된 괴담들은 대부분 반전이 돋보이는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심야 괴담에 볼 때마다 심장이 쫄깃거려서 네, 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의 요인이 이 실감나는 이 연기 그리고 이 괴담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더 흥이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엄지훈 씨가 무서워하는 역할을 그리고 그 추임새도 그렇고 잘 넣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야 괴담회가 패널의 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심야 괴담회가 좀 더 무섭고 또 현실감 있는 괴담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게스트들에 있어서도 두 분이 되게 대비되는 그런 괴담을 대하는 태도도 재밌었지만 저는 연우 씨가 특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하는데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고 그리고 사람보다 또 이별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마무리가 너무 일인 것 좋고요. 같아서 멘트하고 다니나? 명언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연우 씨에게 이런 면이 있었냐고 되게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 같은 경우에 동물학대 이야기가 있었는데 범죄에 가까운 상황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무력감이 있을 때 이런 괴담을 통해서 사회에 그런 터부라든가 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이 심야 괴담회가 이런 각각의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을 취하고 있는데 신병의 경우에는 이제 그 비슷한 동년배인 이희경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고 고양이는 건드리지만은 딸의 관점이기 때문에 연우 씨가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신의 경험담을 전달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연우 씨가 너무나 무표정한 얼굴로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어떤 흥미가 더 배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엄지훈 씨가 성대모사로 이야기에 끼어들면서 굉장히 현장감이 살았는데요. 괴담이 가진 서사의 힘이 있었고 거기에 게스트의 개성이 더해져서 극적인 효과가 더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공포를 더욱 극대화한 게스트 섭외였다는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심야 괴담회에서 괴담을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